마츠오카 신야군 실종 사건. 오케이. 자, 일본인 아이가 실종당한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미스테리입니다. 1989년 3월 7일, 일본 시코쿠 지방 도쿠시마현 사다미츠정에서 일어난 미스테리한 어린이 실종 사건으로 당시 4세였던 마츠오카 신야군이 아버지의 시야에서 멀어진 20초 사이에 실종되어 3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사건이다. 일본 3대 미해결 어린이 실종 사건으로도 꼽힌다. 와, 20초 사이에 실종됐다고? 와, 이건 정말 누가 고의로 데려간 게 아니면 말이 안 되는데요. 맞죠? 자, 이 사건의 발단은 신야의 외할머니의 죽음이었다. 아, 얘가 1989년생 아이네요. 신야의 외할머니의 죽음. 신야는 가족과 함께 이바라키현 우시쿠시에 살고 있었는데 신야의 외할할머니, 즉 신야의 어머니 마츠오카 케이코의 친정 어머니가 사망하자 온 가족이 도쿠시마현 코마츠시마시에 가서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코마츠시마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사다미 지정에 있는 케이코의 친척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냈다. 아, 그러니까 장례식 가는데 좀 거리가 멀어서 친척집에서 1시간 정도 지냈다. 이런 말 같아요. 자, 그 다음 날인 3월 7일 신야의 아버지 마츠오카 마사노부는 아이들과 친척, 조카들을 데리고 집 근처를 가볍게 산책했다. 아침밥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산책은 10여 분 정도로 끝났다. 마사노부의 진술에 따르면 친척집에서 현관까지 10m 정도 돌계단이 있는데 이때 신야가 분명 자신의 뒤를 따라서 현관 앞까지 왔다고 한다. 어허, 그렇구만. 이들은 코마츠시마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오케이. 돌계단이 있었는데 이때 신야가 분명 현관 앞까지 왔다고 한다. 신야가 좀 더 산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마사노부는 빠른 걸음으로 돌계단을 지나 집 앞 대문으로 가서 안고 있던 둘째 아들을 부인 케이코에게 넘겨주고 다시 현관 밖으로 나왔는데 현관 앞에 서 있어야 할 신야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와, 이것 봐라. 마사노부가 둘째 아들을 부인에게 건네주고 현관으로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 정도. 마사노부는 신야가 근처에 갔나 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신야를 찾을 수 없자 온 가족이 나서서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만 도무지 아이를 찾을 수 없었고 친척의 연락으로 마을의 소방대원도 동참해서 수색했지만 신야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오전 10시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와, 아니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게 아니 무슨 20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바로 앞에 있었다며. 아니 현관 앞에 있었는데 거의 몇 미터 차이도 안 돼. 한 거의 현관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가 한 거의 막 3, 4미터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거리에서 불과 20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문 앞에 있어야 할 애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 와, 이건 그냥 갑자기 그냥 태풍에 날아가 버린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와, 이거를 누가 납치했다고? 와, 진짜 말이. 아니면은 그 차를 타다가 범인이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차에서 이제 막 끌어들인 다음에 바로 그냥 엑셀 밟아서 도망간 거 아니면은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인력의 절반을 비롯해서 현경 기동대, 마을 소방대원,
자원한 시민 등 100여 명이 나서서 산을 수색했지만 그럼에도 신야를 찾지 못하자 다음 날에는 수색 인원을 배로 늘려서 200여 명이 동원되었고 3개월 동안 수색을 벌였지만 신야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사건 현장인 케이코의 친척 집은 길목의 끝자락에 위치한 곳이라서 외부인의 맞네. 내 생각이 맞는 거 아닐까요? 길목의 끝자락이잖아. 그럼 차를 타고 이게 뻑치기 해서 데려갔을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마사노부의 시야에서 시냐가 사라진 시간이 불과 1분도 안 되는 매우 짧은 시간이라서 그 사이를 시냐를 누군가 납치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건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서 일하던 마을 주민은 외부에서 온 차 같은 건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아하, 이러면은 무슨 땅바닥에 함정을 설치해 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애가 어디로 도망갔나? 더군다나 시냐의 가족이 이곳에 온 것은 사건 발생 전날로 마을 사람들은 시냐의 가족이 온 것을 시냐가 실종된 당일에야 알았다고 한다. 뺑소니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경찰의 수색 결과 교통사고의 흔적을 일절 찾지 못했다. 와, 그럼 차로 친 건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차로 납치한 건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의문의 전화. 시냐의 가족들은 도쿠시마현의 친척 집에 나와서 시냐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도무지 시냐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열흘째가 되는 3월 17일에 이바라키현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출발 전날인 3월 16일 도쿠시마의 친척 집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은 시냐와 시냐의 누나가 다니던 유치원인 이바라키현 세이케이 유치원에 다니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세이케이 유치원 달림반에서 시냐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위문금을 모았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오시느라 라고 묻자 케이코는 내일 돌아갈 예정이라고 대답했고 통화가 끝났다. 시냐의 가족이 이바라키현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나도록 위문금을 전달하겠다는 소식이 없자 시냐의 가족이 먼저 세이케이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치원 측으로부터는 위문금을 모은 사실이 없으며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원생도 없다는 답변이 들어왔다. 와, 이건 또 뭐지? 이걸 이렇게 구라핑을 치셨네. 아닌가? 당시 전화가 걸렸을 때 케이코에게 전화를 건네준 마사노부는 전화를 건 사람이 어미가 올라가는 도쿠시마 사투리를 썼던 것으로 기억해냈다. 이 전화가 미스테리한 것은 만약 이와라키현에 사는 사람이 전화를 건 것이었다면 어떻게 신야네 친척 집의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었으며 반대로 도쿠시마현에 사는 사람이 전화를 건 것이었다면 어떻게 신야가 다니던 유치원의 이름을 알았겠는가 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어허... 뭐 이랬대요. 네. 솔직히 뭔가 여기서부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좀 요약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좀 한 것 같아. 좀 사기를 친 것 같아요. 이 전화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약간 어그로를 끌려고 간 것 같은데, 억양 여자가 신하를 납치. 이건가?
이상한 전화를 걸었던 그 도쿠시마 여강 여자가 아 일부러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약간 티베깅 한 것도 아니고 티베깅은 아니고 약간 자기가 이미 납치했는데 약간 전화로 뭔가 좀 알아내려고 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전화를 건 핵심 목적은 신야의 가족이 언제 이바라키현으로 돌아가느냐 알아가기 위함이다. 이게 정말 사실이면은 진짜 소름이다. 와, 신야 가족의 귀가 날짜를 알아내기 위해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가상의 인물의 어머니라고 사칭하며 있지도 않은 위문금을 미끼로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아야 자연스럽다.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은 범인밖에 없다. 만약 범인이 아니라면 굳이 있지도 않은 위문금 지급을 미끼로 신야 가족의 귀가 날짜를 알아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범인이 이바라키 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이바라키 신야집 주변에서 납치하는 게 편리하지 굳이 멀리 떨어진 시코구의 도쿠시마까지 가서 납치할 이유가 없다. 어쨌든 전화를 건 사람은 분명 신야네 가족의 신상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전화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는 못했다. 아니 그럼 이 전화한 사람을 일단은 좀 추적해봐서 한번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음, 그렇게라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미스테리니까 아직 그거 못 찾았겠지, 범인을? 아, 진짜 이 아이는 어떡하냐. 인생이 앞날이 창창한데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사건 이후 신야의 가족들은 TV에 출연하고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신야를 찾았지만 끝내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다. TV 출연으로 일본 각지에서 신야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지만 신빙성 있는 목격담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중 가장 신빙성 있는 목격담은 2000년에 어머니 케이코의 친구인 진이 전한 목격담으로 신야가 사라진 다음 달에 도구시마현의 하와사코 해안에서 신야와 비슷한 남자아이를 봤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30대 후반에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부모로 보기에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다. 부모라면 아이에게 뭔가 말을 걸거나 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남자아이의 얼굴도 신야와 많이 닮았다. 와, 진짜 뭘까? 아니 일단 차로 납치한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누가 일단 납치를 하긴 한 것 같아요. 아이가 도망갔을 리는 없으니까. 누가 꼬드겨서 뭐 데려간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러니까 아이가 자발적으로 움직였냐 아니면 그 어떤 모르는 사람이 꼬드겨서 데려갔나 아니면 갑자기 납치해 버렸나 이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목격자는 도쿠시마현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신야의 실종 사실로 알았기 때문에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날아가자 남자가 아이를 숨기려는데 회피하는 아니 이러면은 빼박 아닌가? 아니 아이를 숨기려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흰색 자동차를 타고 사라졌다고? 아니 이게 빼박 아니야. 아니 범인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 납치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일각에서는 이 남자가 북파 공작원이고 신야가 납북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실상은 알 수 없었다. 1980년대는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해가네 납북 와 이것 봐라 와 이거 진짜면은 와 납북 일본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미제 실종 사건이 일어나면 납북 가능성을 한 번씩 짚어보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그런데 대개 납북 일본인들은 적어도 청소년, 주로 성인이었고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주된 이유는 공작원을 외모가 비슷한 일본인으로 위장시켜서 세계 각국에 침투시키기 전에
그들에게 원어민의 자연스러운 일본어나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교관으로 이용하는 목적. 음. 그러게 말이야. 내 살을 데려가는 거는 좀 아니었을 것 같고. 아, 그럼 이 남자를 일단 좀 추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1988 일본사의 어수선한 애였다. 음. 연쇄 유아 납치 살해 사건. 이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 이거. 이거는 제가 봤는데, 정말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잔인했어. 예, 뭐 이 정도로 다 읽은 것 같고, 일단은 이 얘가 납치당해서 가지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도 4살짜리잖아, 4살짜리. 한창 이 부모와의 유대감을 쌓을 나이란 말이죠. 4살이면. 이 아이를 납치해 가서, 예? 그 낯선 사람들 틈에서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활했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예? 아이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지금은 뭐 생존 여부는 모르지만, 살아있으면 좋겠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한번 읽어볼게요. 도쿄 사이타마 연쇄 유아 납치 살인 살해 사건. 이거는 살해 사건이네. 음. 와, 뭐야? 영상 있네. 와, 뭐야? 피해자 봐라. 여자애들이네. 완전 그냥 귀여운 여자애들이네. 이것도 영상도 많고 이렇게 사진도 첨부돼 있는 거 보니까 진짜 큰 사건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즉 1988년 8월 22일부터 이듬해 1989년 6월 11일까지 도쿄도 특별구 및 북서부, 사이타마현 세이부 이케부 쿠로선 연선 지역에서 미야자키 츠토무라는 26세 인쇄공이 일면식도 없는 여아 4명을 잇따라 연속적으로 납치하여 살해한 후 인근 지역에 유기한 사건. 와, 정말 심각한데? 그것도 여자아이만 골라서 살해됐다는 것은 정말 이게 계획 범죄일 확률이 높고, 재질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후 한노시에서 어린 자매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자매의 아버지가 현장을 목격하며 결국 범행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체포. 와, 아니 무슨 어린애를. 참 안타깝네 이거. 기소된 미야자키 츠토무를 형사재판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사형을 선고받았다. 잠만, 이건 그러면 미스테리가 아닌데? 미스테리는 아니고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인 것 같네요. 범인은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피해자가 이미 4명이나 있네. 1988년 8월 22일. 오케이. 이루마 빌리지에 살던 당시 4살 코노 마리를 도로 위 인도교에서 발견하고 시원한 곳에 가지 않을래? 라고 말을 걸어 차로 유인한 후 도쿄도 하지오 시지 이츠가 지교, 현재 도쿄전력 신타바 변전소에 있는 숲으로 납치했다. 와, 이런 어린 아이를 참. 항상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가 울음을 터뜨려 당황한 미야자키는 오후 6시경에 조수석에 마리를 교살하고 다음날 비디오 교살 교살이 무슨 뜻이? 한번 봐야겠다. 아, 목을 졸라서 질식사 시키는 거. 어허, 안타깝네요. 이거 참. 보통 사람은 5분 정도는 호흡을 차단해도 생존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까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개를 도축할 때 이야기고 교살로 피살된 생명체의 주대는 뇌로 가는 혈루의 차단. 어허, 그렇네요. 그렇답니다. 다음날 비디오 대여점가 이 아이를 목졸라서 살해하고 다음날 비디오 대여점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빌려 사후 경직으로 인해 굳은 사체에 외설냉이를 하면서 카메라로 촬영했다. 저녁이 되어도 마리가 귀가하지 않자 마리의 부모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범인이 몸값을 원하는 납치범일 거라고 생각한 경찰은 마리의 자택전화기에 역탐지 설치기를 연결했고 기다렸으나 범인의 전화를 오지 않았다. 이후 제3피해자였던 남바 에리카의 아버지가 신이라도 돌아와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뉴스를 본 미야자키는 마리의 두부를 태워 계몽서와 함께 유족으로 보냈다. 첫 번째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목격자가 많았다. 길 모퉁이에서 마리가 중년 남성을 따라가는 모습을 남자의 2명이 목격했고 같은 단지에 사는 주부도 마리가 남성의 뒤를 따라 걷는 모습을 목격했다. 미야자키 츠토무는 진술에서 수상해 보이지 않도록 일부러 아이와 5m 정도의 일정 거리를 두고 걸었다고 털어놨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리다마현 산노시의 초등학교에서 당시 7살이었던 요시자와 마사미가 오후 2시경 친구들과 단체로 학교하여 집 현관에 란도셀을 놓아둔 뒤 외출하던. 란도셀이 뭐지? 아, 가방? 마야자키 츠토모가 또 길을 물었다는 것 같아. 길을 잃은 것 같은데 나랑 같이 갈래? 라고 말을 걸어 유괴했다. 미야자키는 마리를 죽인 장소인 이츠카이지초 숲에서 오후 5시경에 마사미를 살해하고 옷을 벗겨 곧바로 시체에 그 행위를 했고 이때 목을 졸랐으나 민사 상태로 살아있던 마사미가 경련을 일으키자 공포를 느껴 고민의 터널에 시체를 버리고 도망쳤다. 다음날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가 첫 번째 사건처럼 유족에게 뼈를 보내려고 시체를 찾았으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도로 옆 도랑에 미야자키의 자동차 바퀴가 빠져 당황해하던 모습을 지나가는 차량이 목격하여 도와주었다. 자동차 바퀴가 빠졌다고? 이 목격자가 번호판의 세 숫자를 정확히 기억한 덕분에 그 증언을 토대로 범인의 차량이 한택 베지파의 토요타 코롤라라고 추정되었으나 당시는 밤이어서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미야자키의 퇴근한 차량은 닛산 랭글레였기 때문에 수사에 큰 뒷받침은 주지 못했다. 동기에 대한 공소조서에는 모라이로 말할 수 없는 스릴이 있었다고 했다가 1차 감정서에는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하나같이 이런 예쁜 여자아이들을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것도 사이타마현 카와고에시 단시 4살이었던 남바 에리카는 오후 2시 30분경 어머니와 함께 유치원에서 하교 후 100m 떨어진 친구 집에 놀러 나갔고 어둑어둑 무렵인
내가 좀 생각해 봤는데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조기교육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우리 한국에선 말이야. 이런 모르는 사람이 나랑 같이 할래?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친절한다? 이러면은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은 따라가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이런 유괴 사건이 많이 일어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조기 교육 덕분에 이런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건다? 이러면 좀 절대 경계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거든요. 저는 또 말 걸었네. 이 미야자키 따뜻한 곳에 가지 않을래 라는 말로 에리카를 유인하여 차량으로 납치했다. 이동 중 에리카가 울음을 터뜨리자 차 주변의 난방을 가동하고 목욕할 시간이라고 말하며 홀리 쉿 카메라 조명을 꺼서 사진을 찍었다. 참 미친놈이네요. 상상을 달리합니다. 에리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고의적으로 몸 위에 올라가서 압박하여 오후 7시경에 살해한 뒤 시체를 유린하며 동영상을 촬영했다. 마리와 마사미를 유기했던 나구리 촌의 살림에 시체를 유기하고 옷가지는 요코세강 근처에 버렸다. 에리카는 시신 발견이 1년이나 늦어진 다른 피해자와 달리 살해 6일 만에 발견되었다. 아이고 참 이거 봐라 씨. 에리카의 아버지가 신이라도 돌아와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뉴스를 본 미야자키는 이때부터 유족들을 모욕할 작정으로 시체를 유족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이거 범인이 말이야. 처음에는 약간 자기도 살해한 게 겁나서 그런지 약간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다가 이제 세 번째 사건부터는 그냥 이제 맛 들려버려서 막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좀 뭐 된 거 같아서, 응?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티베깅 계속 하는 것 같네요. 좀 자신감 생겼는지 결국엔 잡혀서 다행이긴 합니다. 자, 12월 15일 미야자키는 신문에서 발견한 마가 껴있다라는 글자를 오리고 조합하여 이루마 강이라는 글자를 이어붙인 계엽서를 이루마시에 살던 첫 번째 피해자 건노마리의 유족에게 보냈다. 참 이거 계속 이렇게 놀리는 거 보니까 너무 이게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에? 와, 이렇게 계속 뭔가 장난을 계속 쳤네. 이 세 번째 살인부터 장난을 쳤네요. 장난을. 예? 이렇게 말아 살아 돌아갈 수 없어서 딱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소녀들의 사체도 부모에게 보내려고 계획했지만 전날 살해한 두 번째 희생자인 마사미의 사체는 부모가 유일하게 회수하여 실패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자, 1989년 2월 6일 첫 번째 피해자 콘노 마리의 집에 골판지 상자가 놓여 있는 것을 새벽 5시 반경 마리의 아버지가 발견했다. 상자에서는 마리 것으로 보이는 뼈 조각, 치아, 문서가 발견되었다. 마리를 살해한 후 시신을 회수한 다음 미야자키의 자택 앞 논밭에서 쓰레기와 함께 화장하고 남은 것이었다. B5 크기의 문서에는 마리의 뼈, 물태움, 감정, 증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인스턴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마리의 옷과 새늘이 찍혀 있었다. 이 유족들에게 참 씻을 수 없는 그런 장난을 쳤네. 와, 자기가 살해하고 이 뼈가루를 이 유족들한테 보내버렸네. 진짜 나쁜 놈이구만, 이거.
자기 가족이 이렇게, 예?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 자기 가족이 만약에 살해당하고 그 뼈가루가 내 집 앞으로 온다면 참 상상도 하기 싫세요. 안타깝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놈인 것 같네요, 정말. 애초에 살해를 하는 것부터 정상일 리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쓰는 게 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 범인은 여성이 아이를 유산해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범행 성명을 보내어 수사에 혼란을 주려고 했다. 1989년 3월 11일 콘너 마리를 죽인 가짜 범행 성명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피해자 마사미의 집에 발송했다. 같은 해인 1989년 3월 29일에는 옆 동네인 도쿄도 아다치구에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이 밝혀지면서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졌고, 잠적했다. 와, 근데 이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 이게 진짜 이펙트가 크긴 컸나 봐요. 이렇게, 예? 이 사건 때문에 약간 좀 묻힐 정도면은 맞긴 합니다만. 자, 또 네 번째 사건이 일어났어요. 1989년 6월 6일 도쿄도 고토구 아리야케 테니스 숲 근처에서 당시 5세였던 노모토 아야코에게 아저씨는 카메라맨이야, 사진을 찍어줄게 라며 납치하여 시노노메 단지에서 800m 떨어진 거리에 차를 세워 차 내에서 살해했다.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도 그는 수상해 보이지 않으려고 아야코의 앞에 서서 7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한다. 와, 이거 참 지능범이구만. 그러니까 이게 애를 유기하는데 익숙해져서 이렇게 애가 약간 안심하도록, 아저씨는 착한 사람이야, 아저씨는 걱정하지 마르, 약간 이런 식으로 애를 안심시켰어요. 안심. 참. 아니 근데 얘를 빨리 안 잡고 뭐 했을까, 이 범인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건이 겹치더라도 이게, 아니 얘는 편지까지 보내서 장난을 쳤잖아, 장난을 유족들한테. 그러면은 빨리 그 편지 DNA를 분석하던가 해가지고 빨리 추적할 순 없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강제로 아이를 차에 태워 데려가는 인상이지만 미야자키는 머리를 써서 아이가 자신을 따라오게끔 만들었다. 경계를 풀기 위해 추인검을 건넸는데 아야코가 미야자키의 손이 이상하다고 놀리자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했다. 와, 이거 무슨 손에 콤플렉스 있나. 손 조금 놀렸다고 그냥 목을 졸르네. 그리 인근 숲에 유기했던 다른 피해자들과 다르게 미야자키는 자택의 방으로 시신을 옮기고 옷을 벗겨 알코올 같은 것으로 몸을 닦아낸 뒤 요리나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했다. 와, 이 새끼 봐라 이거. 아이고, 이 새끼 봐라 이거. 네 번째 살인은 굉장히 엽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여러 종류의 톱으로, 아이고 씨. 아니 이렇게 어리고 참 이게 좀 순수한 소년데 이거 이런 나쁜 놈에 잘못 걸려가지고 이거 씨. 아이고, 이거 톱으로 아야코의 목을 먼저 절단하고
손목과 발목을 절단 후에 발목에 줄을 묶어 정육점에 고기처럼 거꾸로 매달아 놓았다. 절단한 동체를 방바닥에 정자하는 듯이 앉히고 며칠간 방치하거나 시체의 일부를 잘라 직접 구워 먹고 피를 비닐 주머니에 담아 마시는 이런 미친 놈이네 진짜. 도저히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 아 근데 이런 거 보면은 특히 진짜 일본이 뭔가 특히 일본 쪽 사건들은 엽기적인 게 진짜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진짜 이게 어, 엽기적인 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음, 일본, 중국 이런 데는 엽기적인 게 많아요. 이후 시체가 부패하여 냄새가 심해지자 시신의 여러 부위를 절단해 두부와 손목, 발목을 한노시 미야자와 호수 동동여지에 간이 화장실 옆 쓰레기통에 시신을 버리고 도주했다. 시신은 묘지에 참배를 온 회사원이 발견해 신고하였고 경시청과 사이타마현 경찰의 합동조사본부가 만들어졌다. 이 장소는 사건 발생 이후 철거되어 위령비가 건립되었다. 이후 사체의 일부는 절단의 벽장 안에 보관됐고 손목과 발목 등의 시체 부위는 화장하거나 숲에 유기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까닭에 처음 간이 감정 문진 기록에서 그는 아무래도 2차원보다는 3차원이 좋았다고 설명했지만 1차 감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최후 피고인 질문에서는 갑자기 어린 시절이 그리워졌다며 오락가락했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초등학생 이하의 범죄 피해자가 토막살인된 것은 이 사건이 최초로 난다. 근데 결국엔 발각이 돼서 다행입니다, 진짜. 예, 다행입니다. 미야자키 츠토무의 정신 나간 범죄 행위는 1989년 7월 23일 도쿄도 하치오지시에서 막을 내렸다. 하에다 신사의 공터에서 놀고 있던 두 자매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었다며 자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4장의 평범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언니에게 잠깐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다음 동생을 숲으로 데려가 동생의 성기를 아이고 카메라 렌즈에 담아 넣으려고 하였지만 위협을 느낀 언니가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 뛰쳐나온 아버지에게 제압당했다. 와, 언니가 대처를 잘했네. 미야자키가 깜짝 놀라 도망가려고 하자 자매의 아버지가 차 번호 기억해뒀으니 도망쳐도 소용없어라고 외쳤고 이내 다시 되돌아와 모습을 드러냈다. 미야자키는 분노하는 아버지 맡에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더 이상 안 할 테니 제발 경찰에 말하지 말아라 애원했지만 이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찰관의 현행범으로 잡히면서 7월 13일 드디어 범죄의 막을 내렸다. 미야자키를 제압하는 아버지는 4번째 사건의 범인도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고 외쳤다고 하는데 그 4번째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 잡은 미야자키라는 사실을 알고 아연 실수했겠고 당시 매스컴에 인터뷰에 대답했다. 네, 잡혀서 다행이네요 정말. 잡히는 게 맞아 근데 너무 도발을 많이 했어. 사건도 너무 엽기적이었고 예, 예.